안녕하십니까, 정성현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민주개혁 진보진영이 승리한 것이죠. 오늘은 원로분을 모시고 총선 이후 총선을 평가하고 총선 이후 정세를 전망하면서 민주 진보개혁 세력의 과제, 시민들의 할 일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부영 전국 비상시국회의 상임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님? 반갑습니다. 총선이 지역구만 민주당이 161석, 비례까지 합하니까 192석이더라고요. 그리고 국힘이 108석, 이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어떻습니까? 좀 우선 총체적으로 총선을 평가해 주십시오. 반윤석열 쪽의 규모가 엄청나게 드러난 거죠. 네. 총선 민의가 그렇다는 것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임기를 마치지 못하거나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나라 전체의 위기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야권의 의석이 200석을 넘지 못했다는 것과 국힘당의 의석이 100석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다는 것, 이런 민의에 의미하는 바를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192석 의석을 가지고는 금방 탄핵 같은 거로 갈 수가 없죠. 너무 지나치게 가지도 말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108석을 겨우 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처럼 국힘당이 범야권을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내포가 있습니다. 즉, 협치와 타협을 통해서 난국에 처한 이 국가, 이를 제대로 끌어가라는 뜻입니다. 국민이 아주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이번에 200석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권 안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지나치게 낙담이나 실망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참 좁은 소견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부울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될 것 같았는데 낙선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얻은 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아마 30%에서 40% 전후의 표를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죠. 얼마나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고, 강원이나 충청 같은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아니면 충청도에선 압도적으로 당선자를 냈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거둔 TK 쪽에 이쪽에서 얻은 지역에서의 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겼던 호남이나 수도권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영남권, 그리고 강원도나 취약했던 지역에서 이번에 엄청난 표를 얻었잖아요. 그거를 사후에 잘 관리해야 되고, 그 원외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북돋아 줘야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질 때 정권 교체할 수 있어요. 참패를 했지만은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판에 보수 결집을 해가지고 겨우 민주당이 한 석밖에 못 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민주당 쪽 그래서 깊이 승리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 민심의 소재를 곰곰이 따져봐야 될 거예요.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행보, 이런 것이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잘해보겠다고 이제 말은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김한길, 이동관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뭐 정권이 좀 바뀔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그 사고방식이라는 건 그분이 이때까지 써온 언어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게 깊이 봐야 될 거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의 태도. 예. 이런 것이, 예. 윤석열 정부가 이번 총선을 겪고 나서 변했냐, 안 변했냐를 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었어요. 예, 예, 네. 예. 그렇게 되겠네요.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재기할 수 있을까요? 뭐 뿌리도 없잖아요. 저는 그 사람은요, 예. 이번에 무슨 흔적을 남겼냐, 안 남겼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적인 이 자료나, 예. 분석력이나, 예.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 무슨 경험이나, 한국 사회에 대한 좀 심층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쌓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총선을 지휘하고, 또 한동훈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무식자예요. 이런 사람을 평가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그런데, 이 대표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검찰이야 그렇다 치고, 예. 김명수 대법원장 차로 바뀐 이후에 이 법조의 문제 있잖아요. 예. 이것도 검찰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봐요. 예. 그들이 이번 총선 민의를 보고, 예. 자기들 스스로 내부에서, 예. 자기들 자세를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런 걱정을 해요. 조국 대표 경우에는 1, 2심 다 끝나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예. 이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게, 요 다음 정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봐요. 네, 네. 아마 조국을 유죄 확정을 해서 의원직을 잃고 당수직을 내놓게 만들 경우에, 예. 이번 대중들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예, 예. 특히 부산 쪽부터. 예, 예, 예. 그것이 아마 윤석열의 탄핵으로 가는 첩경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민심의 폭발, 예. 이 동향 때문에 사법부도, 그 사람들은 부평초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 예, 예. 민심 위에 떠 있는 부평초예요. 예, 예. 자기들 내부 성찰을 깊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창당 한 달 만에 12석을 확보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3년은 너무 길다. 네. 이제 막 차라 막. 그리고 자기들의 위상을 예. 대단히 겸손하게 잡았잖아요. 예. 민주당이라는 이 항공모함 같은 대함대는 움직이는데 이렇게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법이다. 예.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인선이나 쇄빙선 노릇을 하겠다. 예. 돌격대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역할을 해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은 조국당의 그런 기민하고 아주 센스 있다고 그럴까? 예. 이런 행보 때문에 예. 야권을 결집하고 확대하는데 예. 굉장히 민주당에도 덕을 줬다고 봐요. 예. 일부 민주당에서는 조국 내지 혁신당의
저렇게 참 괄목상대할 이렇게 예.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이런 것 때문에 좀 질투를 느끼는 듯한 그런 감정을 표해요. 예. 그거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대하고 조국 신당에 출연을 대했던 그 예. 태도를 전제해 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조국 신당의 자주성, 예. 조국 신당의 가치, 예. 이런 걸 인정해주고 협력하고 협치해 가는 거예요. 예. 그 자세를 유지할 때 그것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도 앞으로 예. 정권을 잡을 환영이나 포용성을 보이는 거예요. 예. 이번 총선에서도 특징이 이제 연합 정치를 시험해 보였다 하는 점인데,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요번에 14석을 확보했습니다. 그 14석 중에는 이제 진보당이 2석, 새진보 2석, 그리고 우리 이제 시민사회에 추천한 국민후보 2석을 포함해서 총 14석인데, 이 연합 정치의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먼저 논의되기 전에 당초에는 다 아시듯이 민주당이 국힘당하고 병립형으로 가기로 거의 합의가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그것을 시민운동에서 노력을 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그랬다가는 우리가 이 시민운동 쪽이나 진보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국힘당하고 이 시민운동 양쪽에서 양면 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주말에 민주당 쪽도 광주에 가고 저도 이제 촛불 집회 때문에 광주 연설이 있어서 갔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했어요. 결단해라. 여기가 광주다. 딴 데도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으로부터 그 모든 최고위원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요번에 5.18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돌아서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라고요. 그때 광주 쪽에 그 시민운동, 그 5.615 하는 김정일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규탄을 하기 위해서, 병립형 규탄을 하기 위해서 광주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규탄 대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피해서 5.18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거기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5.18 묘소에서 5.18 영령들 앞에서 민주진보개혁연합을 하겠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병립형으로 했으면 이만큼 큰 성과를 못 얻었을 겁니다. 큰 성과가 아니라요. 까딱하면은 이 민주당이 입후보하는데 진보 정당들이 난립해서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망하는 길이었어요. 요번에 하여튼 우리 원로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국 연동형으로 결론이 나고, 그게 입각해서 연합정치를 이제 실험해 보이고, 연합정치는 사실은 이 현 정세에서 검찰 독재 치하에서는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각 정치 세력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때 연합정치하는 것. 이건 앞으로도 지방선거나 대선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 그런데 이제 이 진보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녹색정의당이 결국 원외정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진보당은 이제 실리를 취했죠. 3석을 얻었습니다. 비례 2석에다가 울산 북구 1석, 3석을 얻었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1명,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 1명, 이렇게 이제 됐는데, 정말 이 총선 끝나면은 진보의 재구성을 하든지 수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민주당이요. 192석 범야권 이런 속에서 민주당 단독 지도성 같은 거, 단일 지도성 같은 걸 추구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또 안 되고 하향 평준화시키고 물에 물 탄 듯이 대응하고. 그러고
야권 분열이 일어나요. 예, 예. 이런 그런 그 어리석은 행보는 금물이고, 원한다면은 더불어민주연합, 예.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민주당에 가서 예. 자기가 의정 활동을 하겠다. 예. 원래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은 가더라도.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 지금 정훈이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진보의 재구성, 예. 진보의 건강한 재구성이에요. 예, 예. 저는 지난날에 NLPD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진보의 재구성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리고 그걸 계속 지난날의 감정이나 타당하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진보를 하자 그러면 예. 국민들로부터 요번에 일부 심판받았던 것처럼 다시 예. 버림을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20석인데 조금 낮추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국 대표도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체성이 좀 같은 이런 부분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공동교섭단체를 거쳐서 결국 진보 대연합당으로 가면은 민주당을 견인하기도 하고, 또 진보와 민주가 연합정권을 한번 꾸려가지고 지금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데 큰 좋은 정치 구도를 편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원외정당에 대해서 서리고 아프지만은 여기 실망할 건 없고 다시 한번 만나면은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녹색정의당 있잖아요. 예. 이분들도 요번에 많은 충격을 받고 실망도 예. 했겠지만, 예. 지난번 자기들이 그렇게 녹색정의당으로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했던 예. 것이 예. 반성할 점이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자기들 그 논의하는 시간 여유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고 다시 예. 진보 재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예. 어떨까 싶습니다. 고모님이 이제 이끌어 주신 그 비상시국회의 시민정치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정치위원회가 앞장서가지고 진보정치연합 원탁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권영길, 천영세, 이런 민주노동당 출신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진보 사당을 일일이 방문해서 설득하고 업소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진보 사당부터 연합을 한 다음에 다시 선거 때 민주당하고 선택적으로 연합하는, 그렇게 해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윤석열을 심판하고 실리적으로도 다수 의석을 좀 원내에 진출시키는 이런 구성을 가졌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따로 가버리고. 자, 요번에 이제 총괄적으로 22대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180석 줬는데도 해놓은 게 뭐냐. 지금 192석 줬는데 이 잘못하면 어떡하느냐 이거.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방기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누구나 다 떠듭니다. 언론개혁이 정말 검찰 못지않게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국회가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좀 언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언론 지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마 190여 석의 그 범민주 의회의 권력을 가졌어도 계속 조중동은 여기를 헐뜯고 또 그들 영향력 하에 있는 종편들은 또 헐뜯을 것이고, 그 KBS나 YTN 이렇게 변질된 공영방송들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해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건 아마 장관급이 아닐 거예요. 요 방통위원회부터 탄핵해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제대로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야권 쪽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고 해온 것에 법적 그 정당성을 따져야 될 거예요. 탄핵하고 법적 정당성을
따져서 그때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 예.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 민주적 운영이랄까 이런 것부터 야권에서 여권에 요구해가지고 결의를 하고 예. 그럴 경우에 그것이 그 조중동이나 다른 언론에 미치는 예. 파급력도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이에요. 예, 예, 예. 지난번부터 얘기 쭉 있었잖아요. 예. 교섭단체 한도를 뭐 20명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소수 정치 세력의 등장을 막는, 예. 가두는 조치거든. 악법이에요, 악법. 예, 예. 그래서 이것을 10명 내지 5명 정도로 내려야 됩니다. 예. 그거부터 아마, 민주당에서, 예. 논의를 하고,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도 거절을 못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선거법을 그렇게 할 때, 이제 준연동형에 예. 준자 띄워버려야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얘기해야 될 거가, 개헌 문제예요. 개헌 문제. 개헌 문제인데, 예.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통령 선거 같은 것이, 예. 이렇게 결선 투표제 도입이 돼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총리에게 예. 강요 임명 제청권 같은 걸 주도록 해야 될 거예요. 예, 예, 예. 총리는 그냥 대독 총리, 예. 그냥 얼굴 내미는 총리 이런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예. 내각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총리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저렇게 비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 예. 바짝 줄여버려야 돼요, 대통령실. 예, 예. 거기 행정관에서부터 무슨 수석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많은 수가 이래. 예. 그게 다 행정부를 일일이 간섭하고 국회를 간섭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걸 확 줄여버려야 됩니다, 지구에서부터. 예. 더 중요한 게 이 선거법에 관계 있고 헌법과도 관계돼 있을 텐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예. 국회 4년, 예. 또 지방자치 4년. 예. 이래서 선거가 그냥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정치, 예. 평가를 할 수 있게 돼요. 예, 예, 예.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를 이번에 22대 총선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래서 국민들 민심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선거가 있게 되거나, 예, 예. 어쩌면 선거가 한참 없다가 예. 마음대로 해놓은 다음에 선거를 하거나, 예. 다 망쳐놓은 다음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해야 되겠네요. 4년 주임제로 하든지, 예. 선거 주기를 그렇게 중간 평가처럼 예. 하게 해서 예. 정당들이 국민들 민심을, 예. 눈치를 보도록 만들어야 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또 민생과 평화에 대해서도 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생을 챙기고 평화도 무슨 결의안을 좀 채택을 해가지고 윤 정부가 딴짓 안 하게. 예, 지금 미국, 일본, 일변도 이 외교 정책을 펴는 바람에 민생, 경제 타격이 심하잖아요. 지금요, 이 선거 때문에 국내 보도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작년에 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떤 꼴로 왔는지 보셨잖아요. 예. 완전히 미일 의존으로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 일본은 북한과 외교가 하는 게 정상회담 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만 북과 대결하고 싸우게 만들어 놓고 예. 지들은 뒤로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북 대화나 예. 교류 협력은 막고 예. 한국을 그쪽으로만 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일의 예. 대중 공세선에 참여하도록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장님하고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이 이제 180석, 이번에는 192석인데,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좀 하는 국회의원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운동권 출신이 몇 명입니까? 수십 명인데도 눈치 보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 예. 뭐 박지원, 정동영 같은 예.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인영도 통일부 장관을 했었고, 예. 그 위성락 예. 전 러시아 대사도 김준영이도 있고, 김준영 예. 원장도 들어가고 해서 예. 그런 인력은 이번에 꽤 이렇게 많이 네. 갖춰졌다고 봅니다. 네. 아마 5월 달 중에는 네. 그런 네.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서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 올 연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니까 바이든 진영과 트럼프 진영의 중요한 예. 동아시아 정책, 예. 대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 충분한 의견 교환을 가지고 예. 그들이 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국당까지 포함해서 뭐 그런 대표단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는 굉장히 현명한 거라고 보고, 뭐 거기만 보내지 말고 네. 중국이나 러시아도 좀 사전에 좀 보내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예. 이성락 같은 사람이 러시아 대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흐름이 예. 미일 유럽, 예. 이른바 이전의 제국주의 세력이에요. 예, 예, 예. 이쪽만을 윤석열 정부는 외교 파트너로 삼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예.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공화국, 브라질, 예. 이 5대 개발도상국, 이제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상당히 이제 발전한 이 나라들 주변으로 세계 한 120여 개국이 이제 뭉치는 거예요. 예, 예. 글로벌 사우스라고. 예. 옛날로 하면 비동맹 국가들. 예, 예, 예. 그쪽으로 이제 넓히고. 예. 21세기형 비동맹인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예.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의장님. 외교안보 통일 분야만 별도로 한번 의장님하고 대담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돼.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거야, 의회 내에서는, 여의도에서는 거야가 있고, 바깥에 깨어있는 국민들은 또 이제 윤석열 퇴진 탄핵 운동을,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스타일로 볼 때 쉽게 이렇게 물러나거나 뭐 반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데, 향후 총선 이후에 이 국민운동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는 대중운동도 굉장히 대중들의 흐름을 SNS로 예.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전에 운동권의 타성적인 낙관주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민심이 폭발해가지고 총선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예.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대중운동을 확 일으켜가지고 탄핵을 요구하자. 뭐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아까도 내가 지적했듯이 200석이 안 됐고 네. 100석 아래로 내려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속에서 대중적인 힘으로 탄핵을 하라고 밀어붙였을 때 예. 조만간 우리한테 의석이 10석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200석이 넘는 게 아니에요. 예. 국민들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게 만들어야 예. 10명이 이리 와요. 그렇죠. 박근혜 탄핵 박근혜 탄핵 때 여권에서 그랬듯이. 일부 왔듯이. 예. 예. 그런 걸 바라보면서 대중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 역할이 이번에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선 때도 그렇고, 촛불항쟁 때도 그렇고, 앞으로 도래할 정세로 볼 때 이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생 정도서부터 정치 참여를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정도서부터 정당활동을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군의원, 구의원 이런 데 나가서, 대학생 정도면 그런 데 진출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런 정치활동을 이제 정당법이나 선거법 같은 걸 거쳐서
밑에서부터 자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당의 교육기관이 예. 지구별로, 예를 들면, 뭐, 서초구면 서초구 전체 하나, 예. 강동구면 강남구면 강남구에 하나.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서울 시내 7, 8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예. 주말에 예. 상시적으로 교육을 좀 정치교육을 시키고 예. 그런 걸 통해서 급조된 대중이 아니라 되어 있는 시민을 급조하는 게 아니라 평소부터 그들을 이렇게 예. 키워오도록 자기 정강 정책, 뭐 국힘당 맞도록 그렇게 하고 예. 이런 그 국민들의 정치교육 시대, 역사교육도 거기서 해야 되고. 예.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좀 퇴진시키고 새나라 좀 만드는 이런 정치 주체를 잘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껴있는 국민들이 자기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건강하셔야 늘 지도를 좀 해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취약하고 전략적 전술을 운영하는 미숙합니다. 그럴 때마다 소중한 그런 교훈적 말씀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해야 뭐. 요즘도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뛰고 계십니다. 아유, 그러지 못해요.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민생민주 평화를 온전하게 복원해야 되고, 그리고 탈미 균형, 그죠? 그리고 자주기는 어떤 남북 평화 협력, 그리고 사회 대개혁. 그걸 하려면 미국하고 재벌하고 맞짱 좀 떠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단결해야 되고, 대중의 정서에 닿는 그런 방법으로 투쟁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애쓰셨습니다.